고구려가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갔다고요? 장난하세요? 그런데 미국 알래스카 유픽 쪽의 DNA에서 고구려인의 유전자와 99%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그럼 문화인류학계가 발칵 뒤집힐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문화인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클레이 안나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실. 내 책상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풍경이 잠시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 이름은 클레이 안나. 하버드 문화인류학과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와 유전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늘 그렇듯 자기소개를 할 때면 천천히 또박또박 내 이름을 말하곤 했어요. 책상 한켠에는 오빠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나보다 5살 많은 인류학자였던 오빠는 몇 년 전 남미 고대 원주민 유전자 연구 중 안타깝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고학과 유전학의 길을 처음 열어준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요. 가끔 오빠의 사진을 보면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떠오릅니다.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 그 의미를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빠를 잃은 후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국제학회의 점심시간 티타임. 나는 중국 동료 교수 장웨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읽히는 경멸감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폄하하는 말을 넘기려 했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웨이는 그것을 그저 고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일 뿐이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중국의 품 안에서 자란 작은 족속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광개토대왕이 아메리카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죠. 예상대로 장웨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국뽕이라며 한쪽 구석 정벌하던 이들이 무슨 태평양을 건너겠냐는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오래 앉아 오빠의 메모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 그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웨이의 코웃음이 귓가에 맴돌면서도 도무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는 동양의 피. 그리고 오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것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캠퍼스의 잔디밭에서 고고유전학자인 동료 린다 브루너 박사를 만났습니다. 푸르른 잔디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어젯밤의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린다는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알래스카 유픽 쪽과 동아시아 인구의 DNA 패턴 관련 논문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죠. 린다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고 물었고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고구려가 아메리카까지 진출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린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내심 비웃음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린다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픽 쪽의 Y-DNA 하플로그룹이 시베리아 인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었죠. 내면의 갈등을 느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린다라면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남긴 마지막 구절이 바다 건넌 새였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린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손을 잡고 직접 가보라는 말을 했죠. 유전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이주 경로들이 있으며 내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린다의 말에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나는 이미 알래스카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두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오빠의 메시지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연구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모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린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가보라는 것, 유전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주의 흔적들, 그리고 내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이제 나는 내 학문적 직관과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크고 중요한 발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이 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캠퍼스를 떠나기 전 연구실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카데믹한 세계의 안전함을 잠시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은 알래스카의 눈 덮인 들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오빠가 남긴 수수께끼의 메시지,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가 이끄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활한 구름의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옆에는 린다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나는 오빠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한동안 시선을 고정한 채 속삭였어요. 내가 남긴 메모가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눈 덮인 북극권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현지 안내인 에바였습니다. 그녀는 유픽족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참조고를 연상시키는 새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에바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태양의 새가 피가 되었다고 믿는다고요. 태양의 새라는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린다도 내 옆에서 삼조고라고 속삭였어요.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국의 고대 상징인 삼조고와 이곳 북극권 유픽족의 태양의 새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을 공터에 도착했을 때 활쏘기 놀이를 하던 소년 마틴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활쏘기 자세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 고구려, 고분 벽화 속 궁수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같은 자세, 같은 각도, 같은 손가락 위치. 이건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북의 테두리가 고구려 무기 장식과 닮아 있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전자도 문화도 상징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듯했어요. 에바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들의 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으며 바다 건너 태양의 새가 알려준 리듬이라고요.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메모에 담긴 의미, 바다 건넌 새의 정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대지 위에 서서 몇 세기를 넘어 이어져 온 문화적 DNA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연구자로서의 직관은 이곳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당신이 말한 바다 건넌 새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픽족 마을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면봉으로 마을 사람들의 구강 점막을 채취하면서 과학적 증거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해 줄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샘플을 모두 채취한 후 에바는 우리를 마을 외곽의 오래된 유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옛 물건들의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방 안은 어둡고 습기가 많았지만 그 안에 보관된 유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생생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노인 벤자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역사 보관자였죠. 벤자민은 천천히 몸을 구부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나무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문양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린다는 즉시 탁본을 뜨기 시작했고 나는 그 문양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벤자민은 조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깃발을 세운 새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배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검은 깃발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삼조고, 고구려의 상징. 내 입술이 떨렸어요.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아시아의 고대 왕국이 이곳과 연결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자로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이미 이 발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새겨진 문양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한 선들 사이로 새의 형상, 그리고 배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구려의 삼조고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벤자민은 이 나무판이 수백 년간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조상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린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경외감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역사적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실제로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까지 왔을 가능성, 그 생각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창고를 나오면서 나는 문득 오빠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질 수도 있는 발견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검은 깃발, 태양의 새, 그리고 DNA 샘플.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었어요. 하버드 고고유전학 연구소로 돌아와 수집한 샘플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밤을 새워가며 DNA 샘플을 돌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린다와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분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기를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99% 일치. 유픽족과 고구려 후손, 고려인 DNA의 놀라운 겹침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표시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치가 아닌 직접적인 연관성을 암시하는 결과였습니다. 확률적으로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린다의 얼굴에도 믿기 힘든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교수 요시로 타카다와 미국 재단 심사위원 윌리엄 하인즈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타카다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학계에 발표할 생각이냐고. 고구려가 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임나일본 부설 수준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인즈도 그에 가세하여 내 연구비 지원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분명한 위협이었어요. 학자로서 내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죠. 린다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고 격하게 항의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어요. 바다 건넌 새, 그리고 유픽족 마을에서 본 모든 증거들, 문화적 연결고리, DNA 결과,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이런 우연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발견일 수 있다고요. 타카다와 하인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연구실을 나갔지만 그 위협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린다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모니터에 표시된 DNA 일치율을 바라보았어요. 이 발견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학계의 편견과 기존 역사관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내 경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야 했어요. DNA 결과와 문화적 연결고리를 더 확인하고 실제로 고구려의 해양 진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빠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풀기 위해 이제 또 다른 여정이 필요했어요.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람과는 다른 공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마을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알래스카 유픽 쪽의 활쏘기 자세와 놀랍도록 똑같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어요. 동일한 신체적 자세, 동일한 기술적 접근법, 두 집단 사이에 분명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린다도 내 생각을 읽은 듯 놀란 표정으로 활쏘기하는 노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의 최고령 고려인 박 니콜라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독특한 방식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사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알래스카에서 유픽 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린다도 숨을 삼키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니콜라이에게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조상들끼리만 쓰는 말로 태양을 뜻한다고 설명했어요. 태양. 또다시 태양이 등장했습니다. 알래스카의 태양의 새.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태양 인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니콜라이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 안에서 그는 증조부가 남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면서 니콜라이는 내게 중요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인,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검은 새가 바다를 넘어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검은 새, 바다를 건너다. 오빠의 메모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문화, 언어, 상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구려가 정말로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까지 갔다는 가설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전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검은 날개를 가진 새를 따라 바다를 건너간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과정.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단계였어요. 더 많은 증거,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고려인 마을을 떠나기 전 니콜라이는 우리에게 연해주 고려문화센터를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사를 깊이 연구한 이창호 교수가 있으며 그가 우리가 찾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활쏘기를 하는 노인들, 태양을 의미하는 인사법, 그리고 검은 새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오빠가 남긴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연해주 고려문화센터 지하 도서관에 들어서자 오래된 책들의 향기가 나를 반겼습니다. 책장들이 빼곡히 늘어선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어요. 내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니콜라이 할아버지의 일기, 인사법, DNA, 문양, 문화 등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지만 아직 마지막 고리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그 시대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창호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우리의 방문 목적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어요. 고구려사를 깊이 연구해온 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 고구려가 육군만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이창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백제와 고구려는 6세기 당시 신라를 경계하기 위해 해양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기록과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학문적 세계관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탁본 위에 손을 얹으며 이창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왜구 토벌을 위해 직접 신라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해상 원정이 아니라 고구려가 이미 4세기부터 해양 기술과 항해술을 완성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광개토가 바다를 건넜다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어떻게 간과되어 왔을까요? 이창호는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호우명, 그릇 사진이 있었어요. 신라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대 유물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 왜구를 토벌했다는 기록이 그릇에 정확히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새겨진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교과서에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창호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만 해외 학계에서는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최근 들어 호우명 그릇의 복원과 해석이 한국에서 다시 이루어지면서 이 내용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내 손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학자로서, 문화인류학자로서 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역사를 바라봐왔는지 깨달았어요. 광개토대왕은 그저 만주벌판의 정복자가 아니라 이 시대 동북아시아 최강의 해양제국 군주였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고구려는 세계였으며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도서관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빠의 메시지,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의 의미가 이제 완벽히 이해되었어요. 고구려가 정말로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까지 진출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가설을 넘어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산하 국제고고인류학연맹 특별 심포지엄에 서게 된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대형 회의장은 세계 주요 고고학자, 유전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심지어 외교관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단상 위에 서서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손에는 오빠의 메모장을 쥐고 있었고 그 표면을 살며시 쓸어내렸어요. 이제 이 메시지의 의미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다 건넌 새, 동쪽에서 왔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부터 문화적 연결고리, 무기 체계의 유사성, 인사법, 전승 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우명 그릇까지.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장은 숨죽인 채 경청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동맹으로 엮인 해양제국의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중국 교수 장웨이에게서 나왔어요. DNA 일치율만으로 그렇게 멀리 아메리카까지 연결짓는 것은 아직 성급하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응수했어요. 우리는 DNA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DNA, 언어, 전승 신화, 무기 체계, 인사법까지. 이 모든 일치가 과연 우연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다음으로 일본 교수 요시로 타카다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선박 기술로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그 시대에 불가능했다는 주장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 원정 때 선박을 사용했고 이는 호우명 그릇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어요. 백제와의 해양 동맹, 항법 기술, 별자리 항해술, 고구려의 해양 전력은 그 시대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교수 브라이언 스미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 발견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는지, 왜 우리가 몰랐던 것인지 물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오빠의 메모장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국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역사는 늘 강자의 시선으로 기록되고 고구려와 백제의 위대한 해양 동맹과 그 유산은 약자의 역사 속에 묻혀왔다고 설명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 현대 산업의 모습, 반도체, 조선, 철강, K콘텐츠, K방역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산은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조선과 철강, 문화,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1400년 전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바다를 건넜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바다를 건너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한국의 역사적 해양 DNA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양을 열고 세계와 연결되어 온 DNA, 그것이 한국의 저력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돌파해왔고 지금도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고구려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광개토대 왕비, 호우명 그릇,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는 새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바다를 건너다. 발표가 끝나고 열렬한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 오빠의 메모장을 꼭 쥐고 있는 내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빠가 남긴 메시지는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고 묻혀있던 역사의 진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넌 새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였어요.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광개토대왕과 고구려 사람들의 해양 개척 정신. 그 DNA는 지금도 한국인들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검은 새처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